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대외 첩보기관 모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9월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조직 헤즈볼라 대원들의 삐삐를 비롯한 통신기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00명이 부상을 입었죠. 헤즈볼라는 즉각적으로 모사드가 범인이라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보안당국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삐삐 배터리 내부의 폭발물을 은밀히 숨기는 방식이 워낙 정교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죠. 또 같은 해 이란에서는 놀라운 폭로가 나왔는데 모사드 요원을 색출하라는 임무를 맡았던 이란 비밀부대의 책임자가 사실은 모사드의 이중 스파이였으며 부대 요원 20명도 모사드의 기밀을 넘겨온 첩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수많은 모사드 행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설적인 스파이로 칭송받는 스파이 엘리 코헨은 시리아 출신 사업가인 척 활동하며 시리아 권력 서열 5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2010년에는 하마스의 핵심 간부를 호텔에서 약물을 주입해 사살하기도 했고요. 모사드는 미국으로 치자면 CIA, 영국으로 치자면 MI6, 한국으로 치자면 국정원입니다. 정확히는 국정원에서도 해외 담당이죠. 즉 모사드는 지극히 이스라엘의 국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CIA가 훨씬 더 유명하긴 하지만 모사드가 최강 첩보기관이자 악명 높은 첩보기관으로 불리는 이유는 아랍권 정보력 쪽에서는 모사드가 CIA를 능가한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고 모사드는 진짜 국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앞서 나온 암살부터 시작해 우호국의 정보도 전부 수집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스라엘의 적국들인 이란, 파키스탄과도 손을 잡으며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보복하기 위해 나치였던 사람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사실 보복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첩보기관에서도 다 하는 것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복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르죠. 사실상 모사드에게 붙을 수식어는 최강이나 악명 높은 첩보기관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활발한 또 집요한 첩보기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활발히 활동한다는 건 그만큼 노출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모사드는 NCND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항상 취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봐도 모사드가 일으킨 사건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항상 성공하는 것만도 아니기에 일각에서는 모사드만큼 공작 실패가 많이 드러난 첩보기관도 또 그 실상이 드러난 정보기관도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반대로 드러나도 상관없으니 암살을 대담하게 일으키는 조직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만약 타겟이 된다고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모사드인 건 맞는 것 같네요. 모사드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했죠. 이때 주력했던 것 중 하나가 나치의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설립 당시 첩보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루벤 실로아를 비롯해 수뇌부대 자체가 첩보 경험이 많은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렇게 1948년 유대인의 이주를 위해 외무부 산하의 정치국으로 출범한 모사드는 1949년 확장하면서 정보조정연구소가 되었고 1951년부터는 총리 직속 기관이 되었죠. 그래서 모사드의 창설을 1951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건국 당시부터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극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모사드의 주요 임무는 앞서 말한 유대인들이 데려오는 것과 동시에 유럽에 숨어있는 나치 전범을 색출해 복수하고 아랍 국가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사실 모사드는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전략 수단이었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죠. 건국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 비해 떨어졌거든요. 군사력의 비대칭을 정보력과 첩보작전, 암살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소수 정의로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되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건국한 국가의 조직이 어떻게 잘할 수 있었나 싶습니다. 차라리 군사력을 키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 첩보기관을 키우는 게 더 쉬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사드의 힘은 협력자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모사드의 협력자들을 사야님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전 세계에 35,000명 정도 된다고 파악되죠. 근데 이 35,000명이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유대계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유대계들이 각국의 정재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사드의 정보 수집 능력도 또 조직에 침투할 수 있는 루트도 다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에서 모사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행적이 훨씬 더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보죠. 1960년 모사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고위 간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에 진위돼 슈츠슈타펠의 장교이자 유대인 핍박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실무를 집행한 인물 중에서도 총책임자에 있었던 인물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로 도주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을 쓰면서 15년째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아이히만은 황당하게도 아드레이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당시 아돌프 아이히만의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과거 아버지가 유대인 제거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떠벌렸는데 사실 유대인이었던 여자친구는 그대로 이스라엘 외무부에게 말했죠. 정보를 입수한 이스라엘 정부는 모사드를 통해 극비리의 아돌프 아이히만을 추적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적한 거리에 매복해 있었던 모사드 요원들이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아이히만을 급습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아이히만을 차량에 실어 납치한 모사드 요원들은 아이히만을 이스라엘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해 이스라엘로 데려왔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로 중계된 공개 재판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고 아이히만은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모사드는 더 고도화되고 조직화되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죠. 1972년 미넨 올림픽 참사에 대한 보복도 모사드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미넨 올림픽 참사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검은 9월단이 미넨 올림픽 기간 중 선수촌에 잠입하여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팀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납치한 사건이죠. 심지어 납치된 9명에 대한 서독 경찰의 구출 시도도 실패로 끝나면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고요. 이후 몇 년 동안 모사드는 보복을 위해 신의 분노라 불리는 비밀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사드는 은밀하게 미넨 사건에 관여한 조직 검은 9월단 요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죠. 무고한 민간인을 오인 사살하는 등 실패도 있었지만 신의 분노 작전이 시사하는 바는 확실했고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을 해친 자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죠. 1976년에는 모사드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특수작전사의 길이 남을 엔테베 인질구출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1976년 6월 27일 텔아비브에서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139 편이 공중 납치되는 하이제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총 4명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인민전선 소속과 독일 극자 운동가도 있었죠. 납치범들은 비행기를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강제 착륙시킨 다음 인질이 된 승객들을 공항에 억류했습니다. 인질 대다수는 이스라엘인이었고 납치범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40여 명의 석방을 요구했죠.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이 납치범들의 지원까지 하는 바람에 군사 전문가들마저도 협상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 대형 인질극이 발생하면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라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협상하는 척 시간을 벌면서 극비리의 군사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모사드는 공항 구조를 비롯해 적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간다군은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 등 정보를 수집해 특공대에 제공했죠. 자칫하면 인질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작전이었지만 모사드의 정보 덕에 이스라엘의 특전사 사야렘 메트칼 부대원들은 4,000km를 날아 우간다에 급히 침투할 수 있었고 불과 90분 만에 인질 102명을 구출하고 납치범들을 사살하는 성공을 거두었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특전사와 몇 명의 인질이 사망하긴 했으나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각국에서 인질 구출을 위한 대테러 부대와 대테러 작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엔테베 작전에서 사망한 특공대 지휘관이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 요나탄 네타냐후였죠. 역사적인, 지리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형의 사망도 팔레스타인 때문이었기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개인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의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사드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사드가 알려지게 된 사건은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사건은 주일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인데 사건은 분명 엄중하지만 모사드의 존재가 밝혀진 과정이 이게 좀 웃음이 나죠. 미국에서는 이란 인질 사태라고 불리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란에서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은 사건입니다. 당시 이란은 팔라비 왕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팔라비 왕조가 친미 정권이었기에 지원해주고 있었죠. 당연히 국민들은 미국도 미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팔라비 2세는 이란을 떠나버렸죠.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힘은 없었고 이란은 지도자 없는 혼란 상태였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라비 왕조에 저항하다가 추방된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오며 모든 인기와 지지를 쓸어 담게 되죠. 그렇게 호메이니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란은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는 사실상의 신정체제 국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미 카터 행정부가 7월을 이유로 팔라비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호메이니는 국내적으로는 팔라비의 수족들을 비롯해 가족들과 권력에 위협을 가할 만한 세력들을 전부 숙청하고, 외부로는 팔라비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 입장에서 팔라비를 보낸다는 것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미국은 친구를 버릴 수 있다는 이미지로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애초에 입국을 안 시켜야 했는데 당시 미국은 이란 내 강경파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얼마나 팔라비를 싫어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테헤란 주이란 미 대사관에서 팔라비의 송환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대사관으로 난입하더니 70명의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게 되었죠. 참고로 이 사건이 미국과 이란이 서로 못 죽여서 안달난 사이가 된 시초격이라고도 혹은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란 수뇌부는 강경파에게 장악당한 상태였기에 이란 정부는 미국과 전쟁이라도 할 기세로 덤벼들었죠. 미국도 규제란 규제는 다 가하고 해군까지 추격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979년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444일이나 지속되었죠.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자 대사관에 쳐들어갔던 인질범들이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히기 전 파쇄한 기밀 문서를 맞춰보는 것이었죠. 퍼즐처럼 말입니다. 기밀 문서에는 모사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 세상의 모사드의 존재도 밝혀지게 되었죠. 인질 사태는 444일 만에 알제리의 중재하에서 팔라비 왕조의 재산을 이란에 반환하기로 하면서 끝났습니다. 모사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모사드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활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작전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죠. 1981년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원자로를 폭격해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배경에도 모사드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 브라더스 작전으로 불리는 인도주의 작전을 펼치기도 했죠.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공동체가 박해와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사드 요원들은 적대국인 수단에 아예 해안 휴양지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낮에는 유럽 관광객을 받는 리조트 직원으로 활동하고 밤에는 에티오피아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을 몰래 받아들이며 난민을 구출했죠. 5년 동안 약 7,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무사히 이스라엘로 이주했고요. 당시 수단 당국은 해당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했고 수십 년 뒤에야 그 전말이 공개되면서 알게 되었죠. 그러다 1990년대가 되어서 세계는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죠. 냉전은 종식되었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한층 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뒤로하고 강경파들, 무장단체들의 공격은 계속되었기에 당시 모사드의 주임무는 무장단체의 핵심 인물 제거와 같은 암살 작전이었죠. 강경파, 무장단체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 보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201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첩보전이라는 것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대담한 작전들을 실행 중입니다. 2018년에는 테헤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란의 핵개발 자료를 모사드 요원이 통째로 가져오는가 하면 2020년에는 이란 핵개발 책임자 중 하나인 모셈 파크리자데를 암살했는데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관총으로 암살했죠.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서 사이버전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해킹이든 보안이든 사이버전과 관련된 순위를 측정할 때 못해도 전세계 5위 안에는 들어가죠. 헤즈볼라 대원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고 삐삐를 썼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모사드의 명성이 많이 실추되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했는데 당시 많이 뜬 기사들의 주제가 왜 이스라엘은, 즉 모사드는 하마스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했나였습니다. 실제로 1973년 이후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한 것은 처음이죠. 어찌되었든 현재까지도 모사드는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활동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요. 자신이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냐에 따라 다르죠. 만약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모사드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사드는 든든한 우리 편, 심지어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엮여있거나 종교가 엮여있거나 혹은 정치 성향에 따라 모사드는 영웅으로도 빌런으로도 비추어지죠. 역사 속에서도 자국민 입장에서는 영웅일지라도 상대국 입장에서는 침략자니까요. 모사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